저번 시간에 이어서 실내 저장 시설, 실내 보관 시설, 실내 저장 시설, 실내 보관 시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제조 사용 시설 끝내면서 말씀드렸듯이 실내 저장부터는 그 제조 사용 시설에서 중복되는 사항들은 따로 다시 굳이 설명드리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그 왜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먼저 고시하고 예전에 사전 준비 목록이라고 이제 밴드에 올라 있는 그 사전 준비 목록을 같이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이 강의 수준이 거의 한 중급자 이상을 요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초급 단계를 한 것보다는 약간은 지금 이해를 돕는 수준의 강의이기 때문에 A부터 Z까지를 다루기에는 약간 조금 저희가 봤을 때 강의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준비하는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조 사용 같은 경우는 1번 해당 물질 특성에 적합한 재질 사용 등 부식 방지 조치를 해라. 제조 사용 시설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그 저희가 쓰고 있는 코드들, 그러니까 디자인 코드들은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뭐 API, 아스메, GIS, KS, KGS 코드 이 정도까지 지금 인정을 받고요. 나머지 이제 코샤 가이드는 그냥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자세한 것들은 또 오프라인 강의 때 또 설명드리겠지만 대략 이 정도. 코샤 가이드는 그냥 참고용이다. 절대로 디자이너스 코드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제작 도면을 지금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이 제작 도면을 요청하게 되면은 요 칸 디자인 데이터라는 이 칸이 있을 겁니다. 디자인 데이터라는 칸. 이 디자인 데이터라는 칸을 보시면 이 디자인 데이터 칸에는 많은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선생님들이 자세히 쳐다보면은 이 설계에 대한 기준들, 그 다음에 사용하는 재질들, 사용하는 온도, 압력, 그 다음에 내진은 아까 또 일부에 설명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이 디자인 데이터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면서 조금 바꿔진 게 뭐냐? 이게 부식 방지 조치입니다. 부식 방지 조치. 무슨 얘기냐? 우리가 부식성 물질을 쓰음에 있어서 이 재질을 선정했던 기준을 선생님들이 제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달라진 게 이 부분이 좀 달라졌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계속 나왔던 논란이기도 하고요. 황산 같은 것들, 질산, 염산을 쓰는 우리가 대표적인 부식성 물질들에 대한 그 재질 선정하는 부분들은 또한 코샤 가이드에 많이 써져 있습니다. 위에 보면 또 코샤 가이드에 보면 또 나와 있지요. 근데 코샤 가이드 거를 좀 보면 거기에 대한 그 논문들을 보면 이제 다른 코로전, 그러니까 부식에 대한 그 재질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라는 그 연구 논문들을 많이 인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참조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당 설비는 압력 및 자체 하중을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강도 계산서입니다. 강도 계산서. 그리고 이제 기타 우리가 내학 시험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강도 계산서 상에 우리가 이제 하이드로 테스트를 어떻게 할 건지 부분도 있다고 하신다면 이런 부분들 디자인 데이터를 보면 디자인 데이터에 대한 논란보다는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리면 약간 지금 이 디자인 데이터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선생님들에 대한 그 디자인 코드, 그 다음에 재질의 두께, 밑판, 옆판, 지붕, 그 다음에 앙카 사이즈, 개수,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위험물에서 말하는 그 밑판에 대한 부식 방지 조치, 기타. 먼저 이것 빼고는 다시 또 요청하는 거는 이제 그 기초 부분에 대한 구조 계산서도 요청하죠. 요구하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이제 그 내진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제작 도면부터 이렇게 강도 계산서, 구조 계산서, 마지막 기초 구조 계산서까지 세 세트를 합치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그 저희가 실내 저장 보관 시설 할 때는 무조건 요청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5톤 이상 인화성, 독성 제외는 10톤 이상의 집안 조사 및 기초 공사 및 고정 설비.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제 집안
관련된 집안조사 보고서. 요거는 이제 조금 저번에도 뭐 제가 항상 뭐 강의를 할 때도 지금 약간 위험물과의 톤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은 다들 잘 알고 계시면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집안 조사를 하게 되면은 기초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렇죠? 다시 또 설명드린 절차가 기초 설계를 하고 되면 기초 설계에 맞춰서 기초 설계를 하기 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저장 설비에 그 디자인 값들이 들어와야죠. 강도 계산서가 들어온 상태에서 그 기초에 대한 구조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 구조 계산할 때는 내진을 확인하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지금 내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기타 이제 그 우리가 그 이런 부분들에 안에서 이제 예외 조건에 보면 정기 검사 필증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위험물에서 이제 그 특정 저장 설비에 대한 부분들, 한국 소방기술 산업기술원에 받는 이 정기 검사 필증으로 가름도 가능하다라는 게 요걸로만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 위험물 필증 중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저장소라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서는 인정받는 게 아니고 한국 소방산업기술원 10년 주기로 필증이 해당되는 거지. 아까 완공검사 필증은 의미가 없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장 설비 위판 부수 장치 부분들 같은 경우는 미시트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지금 밑에 있는 부분들은 제작소들 아까 말씀드린 제작소면에서 미시트 이 저장 설비가 다시 예를 들어서 서스 시스템, 서스 스트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팔트 샌드, 클린 샌드 많이들 하시죠. 그 부분의 시경 도면들이 지금 이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시공하겠다, 몇 미리를 하겠다, 치수는 어느 정도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여기 인덱스 부분들이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면상으로서의 지금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아스팔트 샌드 층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또 그림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이번 저장 탱크 상호간은 0.5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인해달라. 하면 이거는 이제 저장 설비 배치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요 저장 설비와 이 저장 설비와 이격. 이 탱크는 되게 큰 탱크입니다. 보시는 도면은 그래서 충분히 봐도 아마 지금 이 탱크 간의 거리가 제가 봤을 때는 100m가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간격도 5m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뭐 저장 설비 배치도로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송용 펌프 설비 관련 기초 도면 및 배수 도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지금 화면상에 보는 이거는 이제 이 펌프 설비 내에 턱을 이렇게 구성했다. 우리가 집수 설비도 이쪽에 한쪽에 이렇게 있다 해서 이제 배수를 하게 되어 있고 0.15m 이상의 턱을 스피럴을 만들고 거기다 배수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최저 집수부를 만들고 어떻게 이송 처리하겠다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똑같이 지금 나오진 설명하진 않지만 사회배관에도 똑같습니다. 관련된 거는 이제 집수 설비 관련된 도면은 똑같이 요구하기 지금 사회배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따로 만들지 않았지만 또 겹치는 부분들은 이렇게 조금씩 설명을 또 드릴게요. 네. 방류벽 설치, 방류벽 설치야 워낙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류벽 용량 계산서 그러면 방류벽 관련 설치된 관련 도면들을 제시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용량 110% 이상 확보하는 건지를 확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득이한 경우 2014년 12월 30일부터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방류벽에 대한 이설, 안전에서 말씀하시죠. 이설이나 증설, 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이제 감지기를 추가하면, 그러니까 나오지 않는 면, 이격거리가 안 나오는 면 이런 부분에 감지기를 추가하게 된다고 하면은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질문이 있냐면 그 우리가 지금 그 가스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고 누액 감지기를 설치하셨던 사업장이 있습니다. 누액 감지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장 설비 쪽에 이제 쭉 이렇게 지금 하늘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을 테이핑을 감았어요. 지금 이건 원래 가스 감지기거든요. 저 당시 몰랐는데 이렇게 쭉 그 테이핑 타입이 됐든 뭐 전선 타입이 됐든 어떤 데서 이렇게 쭉 감았는데 우리는 추가적으로 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도 감지기를 또 예를 들어서 방류벽 근처에 또 하셔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안전원 유권 해석상에는 이런 타입의 그 감지기를 갖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감지기를 더 갖춘 걸로 사료된다라는 유권 해석이 좀 있어서 굳이 또 내가 그
누액 감지기 D형 상태인데 다시 또 감지기를 해야 되느냐, 뭐 CCTV 더 달아야 되느냐 하는 논란은 없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방류벽 설치 등 아까 전에 지금 제가 그 일부에 설명하면서 그 수밀 얘기를 하고 하면서 뭐냐면은 우리가 그 보면 여기에 보면 콘크리트 납품서에 보면 써져 있습니다. 최대 골치 지수 아마 강의 자료 보이시나요? 없죠? 있어요? 아 있어요. 있으신 제가 이제 지금 계속 리뷰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 콘크리트 납품서에 보면은 선생님들이 최대 골치 지수 25 이렇게 됐죠. 슬럼프는 120 그죠? 공칭 강도는 24메가파스칼.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물, 결합, 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50% 미만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몇 퍼센트냐? 49.9%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도면을 보면 바닥 도면을 보면 10cm 이상, 21메가파스칼, 슬럼프 120, 최대 골치 지수 25mm 이하, 물 결합 제비. 우리 지금 고시에는 물 시멘트 비라고 하는데 물 시멘트 비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용어입니다. 물 결합 제비로 바뀌었습니다. 콘크리트 시방서에 보면 우리나라. 그래서 그것도 좀 개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물 결합 제비가 50% 이하여야 된다. 이하가 아닌 거는 뭐죠? 수밀하지 않다. 라고 하겠습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추후에 제가 또 설명하면 드릴 건데 이걸 또 하면은 한 10분 정도 목놓아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콘크리트 납품 확인서를 보면 거기에서 지금 고시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 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적재 하역시설의 방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역장에 대한 도면입니다. 트렌치 구역이고 지금 보면 죄송합니다. 트렌치 구역이 되어 있고 이제 용량은 계산을 쭉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량이 지금 3분의 1 이상을 확보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용량에서 계산을 쭉 하셔서 모사업장 같은 경우는 용량이 안 나오셔서 되게 저류조를 또 파셨어요. 지하에. 용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용량 계산서까지 우리가 용량 계산을 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 방류벽 용량 계산서 하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적재 하역 시설에 관련된 용량 계산서 하나. 이 두 가지의 용량 계산서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 바로 이제 끝나고요. 실외 보관 시설 하겠습니다. 실외 보관 시설에서는 이제 수납장의 재료 경고한 지방 고정, 하중, 풍화중 등의 응력에 안전할 것 하면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제가 샘플을 하나 구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수납장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보면은 잘 한번 볼까요? 중량 보관, 경량 보관, 중량 보관고, 선반, 금형, 중량 보관 이런 렉 관련된 등, 파레트 렉, 중량 보관고, 슬라이딩 렉, 파레트 렉 이런 것들이 수납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선생님들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런 우리가 책장 선반들처럼 생겼는데 예를 들어 씨앗 조금 막 놔두고 따따따따딱 놔두고 이제 이거 응력 계산하셔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업장이 가끔씩 있으세요. 이거는 조금 고려할 부분들이 좀 많지 않아요. 왜? 그건 구조 계산도 안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항목에 있긴 있지만 항목이 있습니다. 소량이 가면 진짜 있는데 조금 더 제 생각으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부분이 있어서 이제 실제적으로 수납장 관련된 구조 계산한 부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비어 있네요, 그죠? 아까처럼 이거는 이제 일부에서 만났던 보관실 바닥 두면 돋게 확인하기 위해서 마감 처리는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린 그 에폭시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실내 저장으로 넘어가네요, 그죠? 실내 저장에 있는 방폭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거는 그 폭발성 인화성이 있는 저장 시설은 전기 설비는 방폭 성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방폭성. 이거는 지금 실내만 얘기가 됐는데요. 실내만 있는데 이거는 참 따져봐야 될 부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사용량하고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방폭 계산이 필요한 시설이냐 아니냐부터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정말 그 약간의 예를 들어서 실내 저장이 조그만 보관도 똑같은 얘기지만 메탄올 한 2드럼 좀 그렇다 말통 2개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를 다 방폭을 구성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보완 필요하겠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법 내용을 하면 지금 폭발성 인화성이 있는 저장 시설, 보관 시설에는 방폭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방폭 구획도 및
방법기기 명세,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 조금 있는 것도 이거 PSM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었죠. PSM 거를 제가 갖고 와서 설명드렸던 게 방폭 전기 계량 기계 기구 선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지금 채워주시면 좀 더 일목요연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전기 단선도 이런 것까지. 일부 이제 코샤 쪽에서는 이제 각국 재료 선정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다 설명을 하시죠, 그죠? 그 부분은 제가 반대로 이쪽에서 선생님들의 기계구에 대한 설비들에 대한 설비 기구들의 명하고 등급을 지정하신다고 하면 아직까지 저희 검사 기준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재료 선정까지도 디테일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되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코샤 쪽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제 거기까지는 저희가 다루기에는 조금 무리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전기단선도. 마지막 벌써 이렇게 마지막에 있네요. 실내 보관시설. 짧게 끝나네요, 그죠? 조도 측정입니다. 이거는 조도 측정은 지금 모든 시설에서 나오는데요. 이게 조도 측정 관련된 거는 이제 코샤 가이드에 보면 G112, KSA 3012를 보면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 지금 조도 측정은 선생님들이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게 75룩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75룩스는 평균값이어야 됩니다. 코샤 가이드나 케이스 기준을 보면 이게 평균값이어야 되는 거지 이게 한 포인트를 잡는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나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 그럼 도대체 그러면 75룩스가 어디를 확보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셔요. 그거는 아까 저희가 이제 맨날 말씀드렸듯이 밸브의 조작 부위 아니면 스위치 조작 부위, 그다음 긴급 차단, 아까 똑같이 긴급 차단, 아니면 계측기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은 75룩스 이상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75룩스는 제가 교육 때도 말씀드렸죠. 75룩스는 상당히 낮은 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의 이제 시야로 75룩스를 본다고 하면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하는 건 한 달빛 정도? 달빛보다 10,000원일 때, 보름달일 때의 그런 모습이다. 75룩스 정도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조도를 요구한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게 몇 룩스이냐면 한 300룩스 정도 됩니다. 200에서 300룩스 정도. 사무 책상이 제가 알기로는. 고도 정밀도 이제 반도체 같은 게 돈 없죠. 왜냐면 더 높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셨으면 한다는 것 때문에 이것도 괜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보관시설의 이제 채광이나 이제 조명 채광 설비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측면에 보면 이면도에 대한 창호도가 있고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조도 측정을 많이 해주시죠. 이것도 자료가 없네요. 실내 보관시설 첨화까지 8m 미만 내화구조 필해 설비 설치 도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보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위험물을 많이 가지고 왔죠. 실내 보관시설의 첨화까지 높이는 8m 미만이 돼야 되고 그 이상 단 물리적 위험성 있는 물질을 취급하기 위함인 거죠. 나머지 물리적 위험성을 취급하지 않으면은 요 조건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내화 인증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험물에서 지정하지 않은 물질들, 그러니까 소량 기준 미만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사료되겠습니다. 봅니다. 왜냐하면 기타 지방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제외되는 것들은 예외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화구조 인증서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굳이 더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요. 짧게 지금 이분은 되게 상당히 짧았죠. 짧고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들이 너무 작아서 지금 보니까 한 20분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기타 좀 더 자료가 보완이 되고 또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좀 더 보완할 거고요. 지금 이 강의를 지금 2시간 합치니까 또 1시간 정도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강의를 올리니까 어떤 사업장에서 좀 라이브로 좀 해달라고 했는데 라이브로 하면은 아마 제가 한 2시간 이상은 하지 않을까. 질이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2부도 또 들어주시니 감사드리고요. 또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밴드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